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폭우가 끝나니까 다시 폭염이 찾아와서요. 예. 여름 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요? 8월 22일 날 전당대회가 확정이 돼가지고 네. 저는 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도 뭐 나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거의 이제 큰 선거. 여름 휴가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네. 좋으려면 네. 김윤 위원장께서 잘 되라고 하는 분이 돼야만 시원한 여름 휴가가 될 텐데. 네. 그렇죠. 예. 잘 되시면 우리 방송을 떠나시니까 안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저희- 방송 열심히 예.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출근을 해야 휴가를 갈 텐데요. 아.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이 맨날 동창들 톡방에 네. 막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매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난 출근하고 싶다. 저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네. 여름 휴가 때문에 지금 이 여름을 버티는 분들도 또 꽤 많이 계셔가지고 시원한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가장 이슈였던 것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낙마한 자진 사퇴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의 청문회 이후로 하나의 새로운 제도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활동들의 모습을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평가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도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너무 공무원이나 일반 직원과는 좀 다른 동지적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을 이제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의 제가 관계를? 스스로에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러이러한 것들이 갑질이었을까 혹은 너무 과도한 것이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상황일 때 내가 저 보좌관이 그 일을 당한다고 하면 같은 정도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지금도 국회의원분들 뭐 여야를 통틀어서 아버님 상을 당했다, 부고가 온다, 그러면 부고문에 보좌관 누구누구, 보좌관 그 담당 연락처는 누구누구 이렇게 다 네. 연기돼서 옵니다. 네. 99% 다 옵니다. 그리고 그 의원의 아버님 상인데 보좌진들 한 4-5명이 거의 한 2박 3일간 상주하고 계세요. 네.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근데 만약에 내 보좌관이 상을 당했다라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시간 정도 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하고 오면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갑질에 가깝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동안은 사실 생각하지 부분들이군요. 못했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갑질이냐 아니냐의 논쟁보다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의정활동의 범주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볼 건지를 한번 기준점을 정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일상을 케어하는 모든 것이 의정활동의 보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소위 이제 MZ 보좌진들도 많아지고 또 예전처럼 선거를 함께 뛰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능력으로 채용하는 경력직이나 공개 채용도 많거든요, 보좌진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까지가 업무적 관계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생활인데 너무 관행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선우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기준점은 좀 마련되지 않겠냐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신뢰 문제도 상당히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가 공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거가 이게 사실 기기적으로 분리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도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초점은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과의 그런 신뢰 관계에서 상당히 그 금이 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그 강행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요?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까딱하면은 네. 이재명 정권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참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그러니까 시그널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까딱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 갈 수 있던 상황에서 그래도 적시에 잘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좀 더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좀 커진 면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나마 마지막 타이밍을 저는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진 사퇴함으로써 예. 이 문제는 그럼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 방금 저기 김광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은 이게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네. 고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좀 계기가 좀 됐다. 네. 예. 그리고 그 적어도 기존에 그냥 무조건 의원이면은 뭐 거의 뭐 여야를 막론하고 장관 임명이 어렵지 않았던 그런 관행에도 확실하게 이제 그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잘못된 강선호 의원 관행이 자체로 봐서는 이제 일단락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네, 뭐 네. 논쟁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된 거를 딱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 예. 예. 지 저는 않았을까? 오히려 좀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뭐 긍정적인 그런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는 강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옳다라는 의견을 또 보이기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와 연관돼서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강선우 맞아요. 장관 후보를 임명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곧 장관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네.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고, 달리 보면 여론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프레임 혹은 외부에서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네. 아군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 쪽은 정청래 의원 쪽이고, 비가 내릴 때 같이 맞아주는 게 예. 동지다라는 박찬대 후보,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은 그래도 국정에 제대로 된 민심을 좀 전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니냐. 그리고 민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이 좀 떠안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입장으로 네. 갈려섰어요. 그래서 네. 후보 둘이 이제 그렇게 갈라서다 보니까 여러 이제 선거의 지지자들이나 연관되는 의원들도 입장이 자연스럽게 갈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모습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국힘에서 볼 때도. 예. 네. 뭐냐면 그 전에도 이제 어찌 보면 밋밋할 수 있었던 그 전당대회였거든요. 둘 다 그냥 그래요? 명심 경쟁 차원. 민주당이 지금 밋밋하지는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좋게 얘기하면은 누가 되든 뭐 대세 지장이 누가 없다 되든. 이런 선택이고 네. 실제로 그 싸나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그 지금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강선우 사건이 일정하게 이제 그나마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당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예. 측면은 있죠. 근데 지금 새로 보면은 분명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듯이 김어준이 적극적으로 미는 정청래.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 그건 뭐 말씀을 오늘도 대놓고 하거든요. 하시네요. 심지어 김어준 하면은 어제 방송에서 저기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냐. 예, 그래가지고 슬쩍 돌려치기 한 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오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분명하고요. 본인도 뭐 대놓고 공식적으로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강선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쪽이 저는 더 우위였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어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 정말로 지금 이 대통령의 뜻이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어쨌든 박찬대 지금 그 후보자가 그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의 의사를 밝힌 17분 전에 딱 자기 페이스북에 결단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예. 명심에 의해서 박찬대 후보자가 올렸나요? 아니면은 그걸 선을 또 긋고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어떻게 뭐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흐름으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박찬대 후보가 총대를 좀 매준 것의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꼭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쟁보다도 네. 당 운영을 해보거나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또 읽거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네. 면에서 박찬대 후보가 먼저 좀 근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욕도 많이 먹고 있고 비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한 거죠. 네, 네. 여론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8월 2일 날 결정되잖아요. 네. 원샷 경선 형식으로. 예. 저는 그래서 조금 저 관심을 갖고 보고 김윤 있고. 위원장께서는 누구를 그럼 아니, 저는 예측하십니까? 뭐 어느 쪽이 되든 다 뭐 잘하기를 바라는데 절대 때는 조금 이제 관찰자 좀 객관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저는 여전히 지금 정청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토요일이라면 저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조금 더 저는 구체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당원층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김윤 위원장께서 예측 확률 성공률이 꽤 높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세요. 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송기호 국정상황실장도 한 달 만에 교체 이동했는데 이쯤 되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도적 보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저는 인사혁신처장은 과연 꼭 그분이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문제적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네. 비서관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크게 좌천이라거나 뭐 문제를 삼거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그렇군요. 네. 예. 저도 정무비서관을 하다가 청년비서관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동은 가능한데 다만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워낙 이제 일반 비서관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혹은 뭐 문제가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아마도 국정상황실장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국정 전반을 보면서 특히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부처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거나 이제 그걸 실시간 보고를 하는데 송 실장님이 원래 쭉 해오던 그 업무의 특성하고는 좀 차별적인 점이 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통합비서관은 저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저기 뭐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전해 듣기로 저기 누굽니까 강준욱 그 비서관 추천을 그 정규제 제 논설위원이 예. 저기 그 하셨던 걸로 이렇게 들었고 대체로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제 주필도 만나고 좀 이렇게 뭘까 위원을 확장하는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추천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좀 도를 넘은 그런 어떤 그 파격적인 인사였던 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내부 반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감을 받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수 사실 입장에서도 그랬습니까? 인정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극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극우라기보다도 예. 우리도 이를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했던 사람을 저게 과연 통합적 차원에서 용인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보수와 함께하는 정도를 국민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탄핵의 그 세력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지금 인사혁신처장은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갈 것 이제 같습니까? 강선 이후에 이제 핵심적인 타겟이 됐고 네. 이 부분에 지금 발언 수위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아부에 도를 넘는 아부의 극치일 뿐만 아니고 아부에도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뭐 불세출의 민족의 주도자인 것처럼 그걸 태연자약하게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우리도 좀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색을 하고 그걸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다 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한테 극단적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건가 이런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소리가 충분히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게 더더군다나 공무원 인사처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보편성과 상식의 기준에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 욕구를 충족해야 되고 그 기준에 봤을 때 과연 여야를 막론하고 저분이 저런 공무를 맡기에 그런 어떤 비중 있는 자를 맡기에 적합한가 이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될 것 같고 제가 반박자쯤 빨리 예상하다면은 저는 본인도
지금쯤에서 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아부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본인의 어떤 자진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선 있었을 때 김윤 위원장께서 그러셨거든요. 이준숙 후보자와 강선 후보자는 예. 문제가 있어서 인사청문회 어려울 거다. 때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벼르고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후보자가 일단락이 됐고 그 다음이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인사혁신처장입니까? 예. 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론이 벌써 지형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 여가부 장관 이제 후보자 사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올 것인가도 관심이 좀 있는데요. 떠오르는 인물은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그 가족부로 이제 바뀌기로 이제 그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의 타이밍 정도라면 꼭 여성이나 여성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찾아야 할까. 이번에 인사 중에 병무청장을 여성분이 최초로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꼭 이제 여성가족부란 이름도 벗어났으니까 네. 남성 장관이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너무 그동안 이제 우리가 흔히 여성운동 계열에서 네.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분들의 반대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명칭을 개편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도 좀 상실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혁신적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대통령 입장에 선다면은 굳이 안 서두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명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난 정권 때부터 큰 이슈가 됐었고 그 자체 지금 구조 개편의 어떤 그 1차 대상이거든요. 이런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 같고. 장관 자리에는 공석으로 둬도 됩니까? 예, 상관은 윤석열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2년간 없었고요. 예. 17명 이상의 국무위원만 있으면 국무회의는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분이 비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부처는 그래도 일하는 게 좀 힘들 것 같긴 하는데요. 근데 왜 장관이 어떤 없으면. 위험성이냐 방금 저기 김광진 의원님께서 그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어찌 보면 약간 그 과도한 여성 중심 운동 그 어떤 시민 단체나 그런 대표들 그 흐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어떤 기조하고는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여성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좀 약자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어쨌든 여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소외되고 어려운 점도 있고 유리천장도 있고 뭐 합니다만 이제 다만 이제 사회가 좀 바뀌어 나가면서 20, 30대의 사회 진입기에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남성들이 왜 우리를 위한 어떤 정책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2030 그렇습니다. 남성 청년들의 지지가 이렇게 반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도 있군요. 네. 그런 것까지를 좀 이렇게 흐름에 맞게 반영해서 저는 제대로 된 평등가족부가 되는 게 맞을 거다. 근데 아마 신임 그 대통령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비워놓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1부 함께했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두 분과 2부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3주 연속 불출석이어가지고 버티기 이제 이 3음절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답니까? 아니 본인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전직 대통령으로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보이콧 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나가고 걸석 재판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지금 하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아직도 특검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양반들이 이제 법 기술자들이니까 그걸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 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본인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지금이라도 저는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접견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접견실을 그렇게 많이 가시던데요. 독방이 많이 더운가 봐요. 그러니까 접견실에 에어컨이 나와서 나간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러긴 한데 근데 전직 대통령 아직까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분인데 판결이 나기 전이니까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국민의힘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참 볼썽사납다라고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재판의 특성상 결국 지금 뭐 한덕수 총리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여타 지금 압수수색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상황에서 당사자 이제 진술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안 나간다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뭐 그 의사나 그 발언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도 않고 또 그 전에 이제 탄핵 관련한 재판 심의에서 관련한 진술들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나 이런 것처럼 당사자가 불특정한다고 재판이 잘 안 되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법리적인 효과도 별로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비효과는 훨씬 더 높은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믿고 계속 옆에서 있으시니까 잘못이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결국 다 옆에 지인 주변인들이 다 진술하고 사실은 당사자가 나가서 내 책임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항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증인들도 마음을 좀 돌리거나 너무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진술을 거부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가버리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요. 밑에 사람이 한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사실 같이 앉아있으면 법정에 그래도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데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본인에게도 하등에 도움되지 않는 이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주변에 이익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정치인 이전에 네. 저는 그래도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이렇게 느닷없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의리도 있고 사나이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고 저도 잘은 몰랐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하다. 근데 지금 계속 수사하는 걸 보면 초라하면 그렇게 예.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내가 야물딱지게 내가 다 책임지고 끝까지 저기 하겠다. 잘못 없다. 이 입장을 오히려 취하려면 일관되게 취해서 네. 했던 게 저는 전략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거에서 이제 나왔을 텐데. 엊그제 페이스북에 예. 이제 입장문을 한번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그게 감옥에 있으면서 올린 입장문인데 결국은 그것도 다른 재판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가 다음날 출석해야 되니까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으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입장문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키고 싶거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한 모습이 명뿐이에요. 보입니다. 예, 국민은 없고 대한민국도 없고 그런데 수사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느닷없이 대통령이 된 게 맞는 것인지 그 상황이 없었다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요즘에 저는 들더라고요. 어제 내란 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자택 그리고 총리 공관 강희구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계엄 선포 당일에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특검 수사 방향은? 어쨌든 이제 세 개의 특검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가끔은 저같이 정치 공화자인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특검이 했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각자 막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와서 총리 공관 총리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 뭘 뒤지면 뭐가 나온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가 나오나요? 예, 근데 그때 CCTV나 서버나 뭐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특검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간의 동선이라든가 위치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피의자가 왔을 때
신문을 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 요인으로 공간들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각자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의 그 김건희 여사 목걸이 영수증 같은 경우 네, 이런 6천만 원짜리 영수증. 예, 그런 것들은 통일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따뜻하니까 안 감추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몇천만 원짜리의 목걸이를 왜 줬을까요? 상납한 이제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왜 또 그냥 뒀을까요? 근데 이제 네. 그냥 둔 거는 통일교 네. 입장에서는 네. 본청이 아니라 어떤 본부장인가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발견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쉽게 같아요. 얘기하면 이제 예. 꼬리 자르기 비슷한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특검이 예.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럼요. 네. 예, 밝혀질 거고 저는 국무위원 중에서 결국은 조금 더 구체적인 혐의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구속까지 가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저는 1차적인 그 모멘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소환 조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이 특히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실제로 이상민이 진두지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건 저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그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그 이상민 그 전 장관에 대한 저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그러니까 이미 오늘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짐작은 되고 어쨌든 아직까지 한 번 더 짚어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했는지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을 요청할 수 있는 장관이 여러 장관 중에 딱 두 분밖에 없거든요. 행안부 장관과 국방장관 둘만 네. 요청할 수 있는 직이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요 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단전 단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 건이 있습니다만 또 보자면 국회 마비를 위해서 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비상의회 설립에 관련해서 지시를 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특검이 그 부분도 주시하고 있겠군요. 그럼요. 제가 네. 이제 저는 이잡듯이 이미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안이 이게 쪽지였는데 힐끔 봤다라고 한 한덕수 총리의 그 이야기 혹은 두 번 접어져서 제출된 서류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혼용된 그 쪽지의 지금 안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 행안부 장관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의 일이고요. 예.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네. 넘어가 보면 혐의가 지금 몇 가지죠? 16가지. 16가지입니다. 굉장히 예. 많아서 수사를 여러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걸이도 그렇고 샤넬백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고 조체적으로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요. 선물 구매 방식, 영수증, 품위서로 확보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힘을 얻어서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용어적 의미로 사실상 경제 공동체일 뿐이지만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은 법적인 경제 공동체입니다. 부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뇌물을 수수한 뭐 그게 명품백이든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든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든 이런 모든 주가 조작,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직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근데 16개 건 중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에 다양하게 개입이 됐는가, 이게 얼마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공천 개입도 있겠군요. 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공천 개입 예. 건이고, 근데 두 개 건이 지금 딱 중간에 걸려 있는 게 명태균 씨하고 이른바 그 건진 이라고 법사. 하는 예. 두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실토하느냐 그게 따라서 저는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참 많구나. 되게 새삼스럽게 3년 동안에 이거 말고도 또 있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그동안은 당선되고 그 취임 전날까지의 녹취만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었다. 당선자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리 논쟁을 따졌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검찰 조사 결과로 만약에 그 이후에 통화 내역이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나 뭐 어디서도 반박할 수 없는 그동안은 당선자 신분이었다는 것으로 변호를 했지만 예. 이제 대통령 신분이 돼버리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굉장히 큰 건들이잖아요. 예. 강선우 의원을 좀 보세요. 갑질 의혹했다고 그것 때문에 후보자에서 이제 낙마를 했는데 김건희 씨는 너무나 큼직큼직하니까 그 작은 부분들은 아예 입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그 아래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씨 소환이 다음 달 6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나 하루에 한 혐의만 조사해줘. 그리고 6시 전에 보내줘. 한 건 끝나고 나면 3, 4일은 휴식을 줘.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뭡니까? 제가 볼 이거는? 때는 택도 없는 그런 요구가 될 거고요. 네. 저는 그냥 특검은 원칙대로 이렇게 특별 대우 없이 그냥 진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이렇게 욕을 네. 하는 건 그렇죠.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와대에 있으면 실제 경호처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코드네임을 부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관이나 이제 그 비서관들은 V1, V2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네. 대통령 V1, 이제 여사님 V2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아마도 본인은 V0에 가깝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예, 스스로를. 지금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저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저런 요구를 떳떳하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 나라였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V0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달리 얘기하면은 아직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두 분 다 지금 정확하게 좀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는 내 거야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당무감사위원회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네요. 당원권 3년 정지. 네. 해당되는 사람은 딱 두 두 사람. 명이에요. 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예. 징계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조금 더 따끈해질 가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네. 벌써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일단 빠졌잖아요. 네. 당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당무감사위원회 오늘 어떤 결정은 심히 잘못된 거다. 그걸 좀 전에 제가 오고 있는데 바로 또 그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 그러면 회부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지금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딱 못을 박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그 후보죠. 그때는 이제 후보가 사실은 좀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본인이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걸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늘 앞에 내서부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던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건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시 어떤 비대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날치기 후보 교체를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그 응징을 분명히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징계 받아야 맞거든요. 제가 사실 비대위원회 근데 최소한도에 그랬던 그 징계 조치를 취한 두 거고. 명에게만 징계를 줬어요. 왜냐하면 대표지니까 이거 거의 선관위하고 네. 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책임지는 게 맞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넓게 징계를 하면 네. 지금 당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도장 찍은 분 두 네. 분만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 게 아니고 사무총장 직인과 대표 직인 두 개가 있어야지 후보 등록을 공고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도장 주인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3년 정지.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결정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려면은 다시 그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제 윤리위원회로 넘긴 가는군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예. 네.
윤리위로 넘기면 예. 또 그 결과를 최고위에서 다시 이제 의결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윤리위원회까지 이제 제가 볼 때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비대위원회가 임의로 또 이걸 뭉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은 근데 8월 20일 날 전당대회 새로운 당대표 선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네. 만약에 비대위에는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은근슬쩍 다시 또 이렇게 거부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은 제가 바라볼 때는 상당히 좀 생각 있는 당원들이 적어도 지금 그 윤어게인 파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그럼 이 크다. 결론에 예. 당원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다수 아직 뭐 여론조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제가 그래도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이거 방금 하면서 이제 한 두 분한테 제가 전화도 받았거든요. 어쨌든 네. 이건 좀 그나마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모습이 좀 당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이렇게 네. 좋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는 전화를 제가 두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이 당사자인 두 분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아직은 제가 못 밝혀지진 봤어요. 않나요? 예, 예. 윤리위로 그 사이에 넘어가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대표 네. 선거로만 네.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는 피해자니까 동의할 거고 이 징계를 안철수 후보도 뭐 동의할 당연하고요. 거고 그건 예. 그러면 예. 이걸 가지고 갈라지는 후보는 없네요.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 하고 또 이제 다른 누가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윤리위 하겠죠. 결정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예.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그 일정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윤리에 소집이 돼야 되고 일단 당문을 넘겼으니까. 사실은 일단 근데 윤리에, 해보면 윤리위를 소집하는 것이 본회의 소집보다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윤리 자체가 소집이 잘 안 되기도 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아요.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현 비대위가 소극적이거나 은근히 좀 하는 그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8월 20일 아직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설사 이르면 김문수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을 저는 존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 징계 조치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훨씬 더 강하게 징계를 하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본인도 잘못했다는 지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만히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네. 예. 이게 당원권을 3년을 정지한다는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그대로 가면 총선에도 못 나오는 거죠. 국회의원 당신은 출마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 그게 거죠. 핵심이에요. 징계 핵심. 예. 예.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데요. 당사자들은.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네. 그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상무위원이라든가 중앙위라든가 이런 직책을 갖지를 다 못하고 내려놔야 되는 아.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상당히 센 징계군요. 예, 나름대로.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에 가까운 정도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로 봐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말씀하신 네. 그 예측이 딱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당에 지금 좀 적극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저는 본인 설사 안 되더라도 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 본인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는 예. 그 판단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누구 대 누구라고 보면 일단 됩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 오늘까지 보니까 7명 정도가 일단은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1차 예비 경선에서 그 4명으로 줄이거든요. 네. 네 분이 어떤 분이 될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 예. 아마 이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8월 22일 날 그 전당대회는 사실상 그냥 당원 투표하는 거거든요. 80%가 당원 투표고 그다음에 20%가 여론조사인데 네. 여론조사도 이렇게 무작위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원 투표에 가까운 거고 이런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봐서 저기 그 김문수 이제 후보하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이고 저는 상대적으로 당원조사하면은 조금 1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알겠습니다. 근데 과반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질 수 있을 거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구도 속에서는 저기 김문수 후보 대 이제 남은 세 사람이 안철수, 조경태, 저기 장동혁인데 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략적으로 좀 있어 보인다. 예. 물론 저도 약간의 이제 희망사항도 섞여서 열심히 그런 구도가 운동하시겠죠. 실제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후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선거가. 8월 예, 저희가 2일이기 이제 한 번에 때문에요. 끝내기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더라고요. 예. 예. 예, 결정이 나면은 이제 일사천리로 무슨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겠군요. 뭐 근데 지금도 뭐 당 운영에 있어서 대표의 부재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거나 뭐 그런다면 이걸 복구하는 데 힘이 필요하지만 네. 집권을 하면 초기에는 대통령실로 힘이 다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당이 크게 뭐 위기 상황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이제 당정 협의나 당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이제 낼지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주말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보내셔도 되나요? 소비 아니, 쿠폰 받으신 네. 거로 소고기 사 드시고 네. 또 여력이 되시면 수해 현장에도 네. 몸으로 조금씩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달 것 없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김용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